지금 또 하나의 지난주에 이제 빅뉴스인데 뉴스를 안 타고 있는 게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했던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큰 뉴스였죠. 공중파 아니지만 뉴스타파 그래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동안 이제 의혹으로 드러났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시기적으로 이제 정리만 해준 겁니다. 내용은 별게 아니에요. 지난 한 10여 년 동안, 12년 동안 김건희라고 하는 자연인하고 지금의 이제 도이치모터스 회장하고의 매우 수상적인 주식 거래,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어떤 돈의 흐름에 대해서 이거를 짚어낸 거고요. 그 중간에 딱 중간 지점에 윤석열 총장과의 결혼이 끼어드는 문제는 이건 사실 분리해 놓고 봐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개인이 저지른 범죄는 범죄고, 요거는 이제 별도인 거잖아요. 개인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한 이후에는 만약 범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연인으로서 과거에 있는 부분에 공소시효가 있고 아직 범죄 사실이 확실하다고 하면 처벌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떤 국가가 처녀 때 지은 범죄는 유부녀가 되면 처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스럽게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언론들이, 내용을 떠나서 우리 언론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 아니, 언제부터 우리 언론이 이렇게 인정주의적이었지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후속 보도를 안 하는 건 둘째치고 논평을 하는데, 한겨레 강희철 기자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논평을 내놨고요. 경향신문은 유이곤 기자가 이 사람은 요즘 조국 가족들하고 왜 이렇게 많이 엮이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총장 가짜뉴스에 격앙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 제목을 내놨어요. 가짜뉴스라고 아예 뭐랄까 제목을 달아주신 거죠. 그러게요. 경향신문 요즘에 데스킹 체크 안 하나.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측 뉴스타파 보도에 즉각 반발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검찰이 나설 문제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찰총장 부인의 결혼 전에 있었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나서서 반발한다는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조중동은 뭐라 그럴까요? 친문 방송인 뉴스타파가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프레임을 내놓습니다. 뭔 소리야? 언제부터 뉴스타파가 친문으로 구분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명확한 주가 조작 범죄 사실을 짚는 것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격이다라는 프레임을 조중동이 동시에 펴고 있다는 건 정말 웃기는 거죠. 제일 가관인 거는 한국일보입니다. 김건희의 과거를 들추는 것은 가정 파괴 행위다. 선후배 사이를 이간시키는 치졸한 범죄이다. 라는 내용으로 아주 격렬하게 이제 보도들을 반박하고 있고요. 진중권을 내세워가지고 윤석열 총장 부인을 진중권이 만나봤는데 내가 만나봤더니 절대 그럴 사람 아니더라. 진중권 사람 보는 눈이 어떤 눈인데 그걸 믿어? 네, 하여튼 혼전 의혹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면죄부를 던지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혼인 관계하고 아무런 사안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뒤집박죽으로 믹스를 해놓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생기니까 일단 두 개를 분리해 놔서 김건희라고 하는 자연인 윤 총장 부인에 대한 그동안 도이치모터 회장 권오수하고의 거래 관계를 일단 제가 살짝 정리를 해드릴게요. 처음 거래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경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2014년에. 경찰이 조사를 들어갔을 때 시점은 2009년 5월 달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김건희라고 하는 자연인이 도이치모터 주식 8억 원어치를 장외에서 매수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도이치모터스한테 직접 산 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한테 돈을 빌려줬던 두창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돈을 안 갚고 주식으로 돈을 대신 갚았어요. 그러니까 이 상시는 이제 비상장이었기 때문에 그 유가증권으로 쓰였기 때문에 액면가대로 쳐가지고 주식을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배정을 받은 겁니다. 무려 124만 주를. 근데 이 중에 5분의 1을 아무 이유 없이 김건희에게 팔았다는 거죠. 도이치모터 회장이. 더욱 놀라운 점은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회사와 두창섬유의 주인이 똑같이 권오수 회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회사 둘을 놓고 자기 회사들끼리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이 돈을 현금으로 안 갚고 주식을 액면가대로 해서 갚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이치모터 주식이 두창섬유라는 회사 확 넘어가요. 굉장히 싼 가격에 넘어간 거지. 그 중에 5분의 1을 뚝 떼가지고 김건희라는 사람한테 줬다는 거죠. 자, 이 시작부터 도대체 그러면 김건희 씨하고,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양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아무튼, 김건희 씨하고 권오수 회장하고의 연결 관계는 무엇이냐? 뭐 때문에 이러한 거래를 시작하게 됐느냐라는 부분을 궁금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냥 친한 사이겠죠. 네. 잘하는 선후배일 거예요. 그죠? 네. 조마조마하다. 네. 아무튼 그냥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가족들한테도 해주지 않는 이러한 좋은 거래를 제공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있다가 이제 도이치모터 권오수 회장이 그 주식을 갖고 있는 김건희 씨한테 주가 조작을 전담으로 하는 어떤 사람을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갖고 있는 주식하고 현금을 전부 다 갖다가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줬는데 그냥 갖고 그냥 영원히 평생 잘 보관하고 살아 나중에 언론 팔아서 쓰든가 한 게 아니라 6개월 있다가 자 이 주식을 전문적으로 조작하는 업자가 있는데 걔한테 네가 이걸 다 맡겨라고 소개를 해서 그걸 다 맡아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맡아갖고 넘어가는 시점 이후 그러니까 그보다도 석 달이 지나고 난 2010년 2월 달부터 본격적인 주가 조작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죠. 권오수 회장이 갖고 있던 주식 100만 주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씨가 갖고 있었던 5분의 1의 주식이 이 주가 조작 선수한테 넘어갔고 이거를 예금해 놓은 증권 계좌를 증권 계좌를 같이 넘겨줌으로 인해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이 2배에서 3배 정도 가격이 오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그 과정 중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냥 친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를 우리가 그냥 합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제 그 주가 조작은 아까 말씀드린 10월 달부터 2010년 2월 달부터 시작해서 2011년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주식이 8,000원대까지 치솟아 올랐다가 3월 달에 2012년 3월 달에 본격적인 이제 이걸 경찰이 의심하는 거예요. 본격적인 주식 조작이 있었다라고 의심되는데 1년 만에 거의 4배 가량이 뛰었다가 나중에 이제 1년 후에 11월 달쯤 돼서 4,000원대로 이제 주저앉아요. 원래 가격 비슷한 수준으로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경찰은 주가 조작의 끝물이다. 마지막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 김건희 씨가 맡겨놨던 주식 5분의 1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팔린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만일 최고가인 8,000원 부분에서 팔았다고 치면 이 주식만으로 약 12억 원 이상의 매매 차익을 봤을 거다라고 하는 상황을 이제 경찰이 인지를 하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돈 거래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만 그 돈 거래 이외에도 그 도이치모터스에서 김건희 씨가 진행하는 그 미술 전람회에 적극적으로 협찬을 합니다.
12번의 전람회를 전람회를 했었는데 10번 이상을 메인 스폰서로 참가하고 돈을 대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주가 조작을 같이 진행한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금전적으로도 여기를 꾸준하게 밀어준 정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 2011년 11월을 마지막으로 해서 1차적인 주가 조작이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경찰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사 조사가 시작이 되는데, 자, 이 내사 조사가 시작되던 시점, 그러니까 2011년 11월이니까 2012년쯤 될 건데 2012년 3월에 이 김건희 씨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과장이었던 윤석열 1과장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의혹을 확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이 시점에서 주가 조작이 전체적으로 된 것 같다라는 게 확인된 시점에서 김건희 씨와 윤석열 씨의 결혼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 결혼을 일어나고 난 후에도 김건희 씨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 변형된 회사는 도이치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할부금융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액면가로 인수하거나 시가가 아닌 액면가로 인수하거나 그 다음에 기존 가격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를 하거나 또는 이제 그 도이치 파이낸셜에 관련된 전환사채 같은 거를 한 20억씩 인수를 하는 등등 지속적인 특혜를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 거래는 결혼과 관계없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그 주식 거래 금액이라든지 이러한 이익들을 윤 총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중앙지검에 임명되고 난 이후에 2017년이에요. 임명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을 거 아니에요. 부인 재산이 부인이 특별한 물론 박물관장이니까 직업이 없다고 말하지만 도이치모터스하고 연관돼서 전환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청문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중앙지검장에 이제 오르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결혼 후에 있었던 거래 관계 전환사채나 주식들을 거의 받은 원가로 그대로 다시 다 반환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래 차익을 하나도 안 얻고 그걸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을 하나도 안 얻고 액면가로 받았던 대로 또는 액면가대로 받았던 전환사채들을 고스란히 원래대로 돌려줬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영수증을 그렇게 써서 받았으니까 돌려준 게 맞겠죠. 근데 과연 진짜 한 푼도 안 하고 그냥 돌려받았을까는 사실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 이제 총장이 이게 이제 검찰총장까지 오르게 된 이후로는 그 과거 내역에 대한 의혹 제기가 야당이라든지 청문회 과정 중에서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은 이걸 100% 부인하거나 가족 일인데 왜 건드냐라고 아예 원천 봉쇄를 하는 방식으로 이걸 무시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경찰은 2014년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당시 결혼 2년 전부터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작전 세력에 전주로 참여했다.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몰라. 엄마한테서 받았을 수도 있고 개인이 보관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이제 혐의 의심을 해보자면 도이치모터 회장한테 명의만 빌려주고 그 명의를 말하자면 제공하는 식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이 시가총액 2천억에 달하는 도이치모터의 주가 조작의 작전 세력으로서 가담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가 조작을 담당했던 이 씨가 있어. 실행범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실행범을 통해 갖고 진술서로 그분한테 돈을 받았다고 하니까 김건희한테 받았다고 하니까 내사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내사 진행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금융거래 내역이라든지 주가의 이동 내역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세부적인 금융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금감원이 경찰한테는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검찰한테만 거래하겠다라면서 자료 자체를 제공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의혹 제기는 경찰이 했는데 수사를 하던 과정 중에 자료는 검찰한테만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검찰한테 이거를 넘기고 이제 넘겨서 이거를 조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상황으로 이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래서 아예 여기에 관련된 조사를 진행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걸 담당했던 경찰관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뉴스타파가. 그랬더니 금감원하고 검찰이 짜버리면 이런 금융사건 같은 거는 그냥 다 짬짬이해서 얼마든지 묻든지 파내든지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사 중이던 경찰이 이제 이런 수사 중단을 하게 된 데 있어서 외부적인 압력은 없었을까 하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2013년은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그 당시에 그 국정원장 주도에 의한 댓글 사건을 본격 조사하기 시작한 시즌이 요 시즌이에요. 2013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이 정부에 반해가지고 정부가 덮으려고 했었던 전 정권의 비리를 윤석열이 짜냈고 그거를 짜내는 과정 중에 말하자면 좌천되고 뭐 고초를 많이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각이에요. 이건 내 의견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이 그 사건을 꺼내서 그 사건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지금 이 내사하고 맞바꾼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일각의 의심도 지금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댓글 사건이요? 국정원 댓글 사건을 동시에 윤석열이 조사를 하고 있었다니까. 네. 그래서 이 조사를 하던 과정 중에 제대로 된 조사를 못하고 대충 뭉개고 윤석열은 자리를 옮기고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그 밑에 비서가 그 밑에 있던 차장이 이거를 마무리를 했는데 제대로 마무리를 못했다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이 정권에게 피해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고. 최동욱 총장님 지휘 아래 진행됐던 일인데 그런가요? 아니 어찌 됐거나 이거를 하겠다고 들고 일어선 인물이 윤석열이었고 그래서 외부에서 압력을 많이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정의로운 검사로 보였을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본인이 수사하겠다고 꺼내놓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걸 유야무야해서 딜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썰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뭐 확인되지 않는 썰이니까 그냥 제가 전달만 해드린 겁니다. 문제는 분명히 이 주가 조작 사건은 그 브로커인 이 씨가 구속됨으로 해서 실제 주가 조작이 있었다라고 해서 범죄 행위로 소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는 어떤 조사나 여기에 연관된 기소도 받지 않은 상태로 이게 지금까지 지나왔고 그런 기소를 받지 않는 상황 자체가 이게 법적으로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누구만 봐주기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건데 이 봐주기의 배경에 윤석열 당시 지검장하고의 일종의 지검장 되기 전이니까 당시 이 검찰 관계자하고의 결혼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런 주가 조작으로 통장을 빌려주고 대여금을 주고 그걸 통해 갖고 주식으로 차익을 따내고 이걸 정리하는 이 모든 그 스크립 그림 자체는 지금 검찰이 코링크 펀드를 통해 가지고 지금의 그 정경심 교수를 압박하고 있는 범죄 내용하고 정말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지. 개인적인 개인 가담자로 들어갔던 어쨌든지 간에 거기에 쓰여져 있는 의혹들이나 내용들이 사실 2013년을 전후해갖고 윤석열 당시 이 집행장 입장에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였을 거라는 거야.
이러한 기소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범죄 구성이. 근데 그와 똑같은 범죄 구성이 돼 있는 지금 정경심 교수 사건하고를 비교해 봤을 때 일종의 대자뷰처럼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왜냐면 부인의 일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이거를 전혀 모른다. 이러한 류의 사건을 맡아본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게 안 되거든. 누구보다도 전문가였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올가매고 엮어내는 여러 가지 수사 내용들이 윤 총장한테는 매우 익숙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지금 돌이켜서 해보게 된다는 거지. 그냥 제 의혹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지난 도이치모터 회장하고 김건희 씨의 관계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둘 사이에 돈 거래와 주식 거래와 조작이 있었다는 건 사실로 밝혀진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여기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김건희 씨를 기소할지 혐의 여부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혀낼지에 대한 부분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맥락입니다. 결혼 전이라고 해서 봐준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던 표창장 위조와 말도 안 되는 대여금으로 현재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의 사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나경원 씨의 논문 조작 비리, 논문을 임의적으로 해서 단순하게 우리 국가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과학기관, 논문기관을 우롱한 행위, 그리고 대학의 학사를 실질적으로 조정한 행위, 이런 것들하고 주가 조작에 직접 참여를 했던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데도 조사조차 받지 않았던 김건희 씨의 사례들이 어쩜 이렇게 조국 가족들을 올감했던 지난 6개월의 과정들하고 똑 떨어지는 만큼 비슷한 연관관계가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을 직접 몸으로 체험했던 윤 총장은 과연 여기에 대한 대자뷰가 없을까? 혹시 윤 총장은 다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계획이 다 있었던 게 아닐까? 라고 하는 기생충의 대사를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는 방식으로 검찰을 운영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석연찮은 거래에 대한 내용은 전문적으로 여러분이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분명하게 만일에 윤 총장의 결혼과 거기에 개입이 없었다고 하면 김건희 씨는 틀림없이 기소돼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았어야 맞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은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팩트인 겁니다. 오늘 방송 정말 위태위태합니다. 제가 하면서. 다음은 깨알 같은 조미료 치고 가는 깨알 같은 마음으로 이제 코링크 관련한 공판 진행상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경심 교수의 공판 12일 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또 검찰이 또 한편의 코미디를 써냄으로 인해 갖고 법정을 찾았던 많은 분들을 즐겁게 해줬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이제 검사가 한 얘기예요. 정경심 교수가 아마 휴대폰에다가 일종의 일기 같은 형태로 기고문을 남긴 게 있는데요. 이 기고문을 보고 검찰이 이 정경심 교수의 범죄 동기를 증명했다라고 하면서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휴대폰에서 꺼낸 내용을요. 코링크에 투자한 지 1년이 돼가는데 아들은 로스쿨에 합격하고 딸은 의사 공부 잘 마쳤으면 좋겠다. 꿈에 물고기 2마리가 바닥에 떨어져서 어항에 넣어졌는데 2마리 다 잘 살더라. 이게 올해 2가지 좋은 일이 있을 징조가 아니냐. 그 중에 하나는 펀드 하니까 라고 하는 개인적인 기고문을 보고 이게 결정적인 범행의 동기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꿈 얘기가. 꿈이 증거라고. 네, 꿈이 증거라고 얘기를 꺼내놓은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었다고 그래요. 네. 피고인이 이와 같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범행 수단을 활용했고 그리고 이 메모가 증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 남의 일기장 훔쳐본 거예요. 사생활 훔쳐본 거고 거기에 개인적인 꿈 얘기 쓴 거를 막 확대해갖고 봐봐 꿈 꾸고 이 사람이 꿈을 믿고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려고 아예 동기를 만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정말 대단한 멘탈 아니겠습니까? 사실요, 이 당시에 그 투자가 이루어졌던 시점에서는 익성이 이제 코링크에 대한 투자로 빠져나가고, 실소유주가 이 회장이라고 하는 그 경영자가 있었고, 이 조범동 씨, 오촌조카 조범동 씨도 이때부터 이제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5억 원을 5억 원 플러스 5억 원, 10억 원을 빌려서 꽂았기 때문에 그 자금을 꽂았기 때문에 뭐 일종의 그 경영 지분을 확보를 한 거죠. 그래서 조범종 씨가 확보한 지분이 10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0%의 지분이 이 회장이라는 사람의 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코링크 운영사의 실제적인 사장을 누구로 봐야 됩니까? 이 회장으로 봐야 되겠죠. 지분을 90%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검찰은 5억을 빌려준 오촌 당숙모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주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판사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정경심과 조범동이 돈 거래를 했는데 이게 불법이라는 근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왜?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이제 이게 돈 빌려준 거 차용이라고 한 관계가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투자라고 우길 수 없는 검찰 입장에서 판사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 돈 거래 했다 칩시다. 빌려줬든 투자가 됐든. 이게 불법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검찰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거예요. 돈이 오간 건 있는데 전부 다 대차 대표 썼고 실명 거래했고 이자 지급했고 세금까지 다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 거래에 있어서 불법 조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재판부가 물어봤습니다. 정 교수가 실제 투자자로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을 빌려준 차용자, 투자자로서 투자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수익 배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투자 대비해서 비율을 얼마 받기로 했습니까? 뭐 이익금의 10%를 받기로 했다든지, 뭐 5%를 받기로 했다든지 이러한 투자에 대한 배분 비율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검찰이 또 대답을 못한 겁니다. 투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정기적으로 10%씩 이자를 물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재판부가 검사한테 물었습니다. 자, 이거 투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보려고 그러면 일정하게 돈을 분할받는 게 아니라 수익금 배당에 대한 걸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몇 퍼센트 비율로 배당하기로 했는지를 투자를 운영했다고 하는 조범동 씨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물어봤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검찰은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끝난 거죠. 이 정도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계속해서 이 공소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이 검찰이 이제 갑자기 꿈을 들고 나와가지고 강남 빌딩을 사는 게 꿈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면서 부의 대물림을 프레임으로 들고 나왔다. 뭔가 돈을 벌어가지고 강남에 땅을 살려고 하는, 건물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자체는 이 범죄자다. 세금을 안 내고 마치 자식한테 불법으로 대물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 조국 가족에 대한 도덕성에 흠집을 주고 있다. 검찰의 목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조국 가족들의 이미지를 깔아내리는 거고, 이러한 표현을 재판 중에 10번 이상을 사용하면서 악의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논리를 비약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정경심 교수로부터 조국 가족을 모독하고 있는 상황인 거다라고 분노를 표출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분노 아니에요. 여기 안철수가 또 기름을 부었습니다. 네, 강남에 빌딩 살 꿈을 가진 사람 정치하면 안 되죠. 정경심 교수가 무슨 정치를 했어요? 조국 가족이 정치를 했습니까? 네.
그리고 강남에 빌딩을 살려고 생각하면은 그게 죄악입니까? 네. 상징이잖아요. 강남의 빌딩은.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부자의 상징. 음? 뭔가 자기 자신의 안정적인 미래, 노후를 보장해 줄 것 같은 말 그대로의 상징의 단어 아닙니까? 건물주와 빌딩은, 강남 빌딩은. 근데 이거 자체를 죄악시하고 있는 프레임으로 이 모든 죄악이 일어났던 것처럼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호인 측이 지금 검찰이 확보해놓고 포렌식을 통해 갖고 증거 자료가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컴퓨터 안의 내용을 변호사 측에 그러니까 피고 측에 제공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위반이다라고 변호사가 재판부를 통해서 항의했습니다. 이러한 그 정보 저장 매체에 대한 거를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증거의 범위, 그러니까 검찰이 증거로 주장하려고 하는 범위에 대한 것들을 출력해서 복사해서 제공을 해줘야 돼. 똑같은 내용을. 근데 니들만 알고 니들이 일방적으로 이게 증거라고 주장하면 도대체 뭐가 증거가 되는지 그 조항을 내놔봐라 라고 얘기하는데 검찰이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걸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이 컴퓨터는 회사에 있던 컴퓨터이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께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이 컴퓨터 안에 있는 정보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못 준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논리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다시 얘기한 겁니다. 그럼 니들이 증거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이라도 복사해서 내놔보라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다음 재판까지 그 의견서를 내놔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의견을 내놓지 못하게 되면 그 PC에 대한 증거 능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네. 이미 이거는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조항의 형사소송법 106조 사항에 저촉이 된다라고 해석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지금 재판이 계속 질질 끌리고 있어요. 표창장은 사실상 끝났죠. 직인이 나온 직인이 증거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표창장 문제는 기소장 자체가 다 뭉개져서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냥 보류만 해놓고 있는 거예요. 왜? 나중에 한꺼번에 판결할 때 1조 표창장은 2조 펀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펀드 진행 중인데 이거 다 깨 뭉개져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펀드도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재판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조국 장관 말하자면 하명수사와 관련된 논란을 엎어갖고 같이 재판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거를 그 재판 끝날 때까지 질질 끌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재판부가 임기가 바뀌어요. 판사가 바뀝니다. 그러면 새 재판부가 올 때까지 27일까지 이 재판은 잠정적인 중단 상태에 갑니다. 그럼 새 재판부가 오면 또 이 내용을 다시 파악하고 뭐 하기 위해서 또 검토 기회를 또 가질 겁니다. 점점 더 재판은 뒤로 밀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 사안을 잊고 그 당시에 기소 내용이 얼마만큼 허황되게 증명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길 바라면서 검찰은 그저 조국 장관을 비롯한 그쪽 가족들의 부도덕성을 어떻게든 일깨우기 위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들을 써가면서 재판장 안에서 피고 측을 모욕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변호사를 비롯한 재판 참관인들이 마구마구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절대 공중파에서 들을 수 없는 내용이 되겠죠.